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섯 번째 강의 펄스 알고리즘 앤 업데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5장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고 6장부터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펄스에 대한 대략적인 소화 심폐소생술에 대한 대략적인 알고리즘,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업데이트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스는 ACLS나 BLS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표준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역시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똑같은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ILCOR이라고 하는 단체가 International Region Committee of Resuscitation에서 이제 전 세계의 심폐소생술의 표준을 만들고 있는 단체죠. 이 일코라고 한 단체는 이제 맨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이사국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코를 이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아메리칸 허트 어소시에이션, 미국 심장학회죠. 아하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아메리칸 스트로크 어소시에이션. 이제 심장이나 혈관이나 이제 전공하는 사람들은 비슷하니까요. 이제 우리가 가이드라인 하면은 대부분 이제 아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AHA가 바로 이제 이 단체가 되겠고요. 원래는 이제 AHA 이전에 ERC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유로피안 리수시테이션 카운실. 이제 심폐소생술을 맨 처음부터 발전시켜 온 단체가 주도해 온 단체가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더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는 그러나 이제 미국이 더 큰 단체가 되었죠. 우리나라에도 대한심폐소생협회라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응급의학과뿐만이 아니라 심장, 혈관을 다루는 여러 선생님들이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속으로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가이드라인, 일종의 표준 지침 이 정도가 되겠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각 나라별로 다르고 병원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표준을 만드는 일은 무척이나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여러 단체들이 전 세계적인 어떤 표준 심폐소생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이제 이런 세계적인 단체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표준 지침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한 거는 ERC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단체들이라고 했는데, 영국하고 프랑스에 있는 국립과학원, 우리가 이제 영어로 책이나 논문 같은 거 읽어볼 때 로얄 들어간 것이 이제 대부분 왕립 이제 이런 뜻이죠. 이제 그런 단체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관장하는 어떤 연구기관, 교육기관 이제 이런 것들이죠. 1966년에 영국에 있는 국립과학원에서 맨 처음으로 이제 국제 심폐소생술의 표준을 만들자라는 가이드라인 작업을 맨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4년도에 스탠다드 for CPR and ECC, 이머전시 카디악 케어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80년과 86년에 연달아서 가이드라인과 스탠다드 심폐소생술의 어떤 기준을 제시를 했던 이런 이제 밑작업들이 있었고요. 맨 처음으로 국제적인 단체들이 다 모여서 동의를 한 그런 세계적인 표준을 만든 것은 이제 1992년에 가이드라인 for CPR and ECC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맨 처음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단체가 ILCOR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세계 30국이 참여한 최초의 국제 표준 지침이 바로 1992년 가이드라인 for CPR and ECC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 전 세계 30국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66년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만들어 왔었다. 이게 이제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히스토리라고 한다면, ERC랑 이제 연합으로 해서, 당시에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두 군데가 합의를 하면 전 세계 표준이라고 주장을 하던 때였죠. 다른 나라들은 약간 좀 들러리였었죠. 결국은 이제 이 두 단체가 모여서 가이드라인 for CPR and ECC가 92, 96, 98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 인터내셔널 레존 커미티가 이제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렇게 되면서 92년, 96년, 그리고 2000년 가이드라인, 또 2005년, 2010년 이제 이런 식으로 5년 단위로 인터내셔널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심폐소생술의 역사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도에 KACPR, Korean Association of CPR, 한국 대한심폐소생협회가 되겠죠. 대한심폐소생협회가 2004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2005년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2006년에 이제 한국형 심폐소생술이 나오고, 2010년에 나오면 2011년에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90년대 말에서 2000년까지는 심폐소생술이 전 세계의 표준으로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그리고 그 공동으로 나온 것을 바탕으로 이제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심폐소생술의 한국형 지침을 만드는 이제 이러한 어떤 정형화된 모습을 보였었던 것입니다. 이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레코멘데이션하고 에비던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에비던스는 이제 근거의 수준이죠. 레벨 오브 에비던스, LOE라고 표현을 하고요. 레코멘데이션은 클래스로 나눕니다. 클래스 1, 2A, 2B, 3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이 클래스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권고하는, 책에서 이제 권고하는 행위라든지 치료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만큼의 근거 수준이 있는가를 한마디 한마디를 다 가능하면 모두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레코멘데이션하고 에비던스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말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멎은 사람에 있어서 기도삽관을 한다를 클래스 A로 한다라고 한다면, 클래스 A라고 하는 게, 클래스 1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위험보다 이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추천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떤 행동이나 어떤 치료가 클래스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치료에 따르는 이득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추천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2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A와 B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클래스 2A는 이득이 조금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약간 모더레이트 정도의 can be useful, 아마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클래스 2B라고 하는 건 이득이 분명히 큰 것 같기는 한데 약간은 약한 어떤 결론, 그래서 아마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3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권고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치료가, 이러한 치료는 우리가 클래스 2B다 라고 하면은 이런 치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심폐소생술에 에피네프린을 쓴다. 클래스 1이면은 그냥 반드시 우리가 추천하는 어떤 치료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레코멘데이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하는 어떤 치료가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거 수준인데요. 레벨 오브 에비던스인데요. 레벨 오브 에비던스는 A, B, C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A라고 하는 건 다양한 RCT라고 하는 건 Randomized Controlled Test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맹검 실험이죠. 즉 실험 당사자가 피실험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조군 연구를 통해서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근거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투약한 군과 투약하지 않은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 그 약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약일 테죠. 이제 그런 것을 통과한 것이 레벨 오브 에비던스 A다. 그리고 메타 아날라이시스, 이 다수의 어떤 참여자가 포함된 그런 연구 결과, 즉 연구 결과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레벨 오브 에비던스 A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B는 A보다는 근거 수준이 낮겠죠. 이건 이제 어떤 연구 결과의 한두 개 정도의, 아니면은 범위는 크지만 어떤 대조군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레벨 오브 에비던스 B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뭐 게을러서 안 했다기보다는 특정한 연구들은 연구 자체가 윤리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모나 태아에 위험하냐 이런 것을 우리가 실험을 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구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그러나 우리가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종류들이 레벨 오브 에비던스 B에 많이 해당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레벨 오브 에비던스 C는 그냥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그럴 것이다, 아니면 뭐 약간 조그만한 한두 개의 스타디, 그 다음에 과거의 어떤 자료들을 모아봤더니 그런 정도의 어떤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레벨 오브 에비던스 C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뭐 과일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것들은 대체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기전으로 좋아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행동은 좋은 행동일까, 이런 치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정도의 레벨 오브 에비던스 C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1번의 어떤 치료는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A이고 어떤 치료는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C라면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정답 쪽에 가깝게 되겠죠.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져야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책을 읽을 때 그 뒤에 이제 써져 있는 근거 수준을 보고 이 이야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이구나, 아니면 아직은 연구는 되어 있지 않은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2015년 지나면서 그럼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5년에 한 번씩 바뀐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그럼 이제 2020년 것이 나왔으니까 2025년 것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죠. 내년에 이제 나오겠죠. 지금 한참 밑작업 중이고 아마도 내년 초쯤에는 2025년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바뀌는 시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전 거 2020년 가이드라인도 공부를 해야 되고 2025년 거 가이드라인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ILCOR이 되게 친절하게도 매번 바뀔 때마다 메이저 체인지라는 챕터를 따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바뀌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것이 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이전에 이제 변화된 양상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과거에 없었던 신속 대응팀이 소아 심폐소생술에 소아에서 래피드 리스폰스 팀, 그러니까 응급 대응팀이죠. 메디칼 이머전시 팀, 이제 마찬가지로 병원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팀, 이제 이런 소아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기를 처음으로 이제 권장한 게 2015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없던 것이 새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소아의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산소를 얼마나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산소를 많이 주자라고 하는 쪽들도 있었고, 산소를 많이 주면은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하는 쪽들이 과거에 서로 간에 많은 근거를 가지고 서로 디베이트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2011년에는
소아 심폐소생술에서 ROSC가 됐을 경우에 94% 이상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94 이상이면 100%도 포함이 되는데 너무 높은 산소를 유지했더니 좋지가 않더라. 그래서 94에서 99 정도를 유지한다로 이제 바뀐 거죠.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연구를 통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ETCO2는 뭐 이제는 완전히 이제 모든 심폐소생술이 당연히 사용하는 것이고요. VFib이나 VT에서 제세동의 반응이 없을 때 과거에는 이제 아미오다론을 써보고 아미오다론이 없는 경우에는 리도카인을 써라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2015년부터는 아미오다론 혹은 리도케인으로 이제 바뀌었다. 기관 내 삽관을 소아에서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삽관을 할 때 RSI라고 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술기를 같이 시행을 하는데, 과거에는 소아에 있어서 심폐소생술 또는 이제 기도삽관을 할 때 아트로핀이 거의 루틴하게 써졌었습니다. 아트로핀은 눈을 축동시키는 약이고 또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는 약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작용 중에 하나가 상부기도에서 분비물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맥박이 느려져서 섬액이 돼서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상기도의 분비물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일상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트로핀을 굳이 루틴하게 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체외순환 보조 장치는 에크모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 살리는데 되게 큰 역할을 했던 엑스트라 코포레알 그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총칭하는 것이 이제 체외순환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생기는 기술들이다 보니까 없었던 것들이 또 있었던 내용이 더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세동에 관한 에너지도 이전에는 이제 2줄, 4줄 이상 최대 10줄까지 성인 용량을 쓰기도 했었는데, 성인 최대 용량보다는 낮은 쪽이 좋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요. 즉 가이드라인에 소개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치료나 이런 제안들은 현재 상태에서 가장 근거 수준이 높은 제안들이라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100% 맞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실렸던 이야기라 하더라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를 해보니 효과가 없다라고 밝혀지면서 아래 단계로 내려가는 그런 치료들도 있고요. 과거에는 의미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이 근거 수준이 차츰 올라가면서 이제 근거가 올라가서 치료의 표준이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010에서 15년 사이의 변화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 주요한 변화들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해주거든요.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 기본 소생술과 전문 소생술의 순서는 과거대로 그냥 유지를 한다. 영아 및 소아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권고하지만 배우지 않았거나 시행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스트 컴프레션 올리라도 꼭 시행을 해라. 이제 가슴 압박의 깊이는 가슴 두께의 최소 3분의 1 이상, 영아나 소아에선 4에서 5cm,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과거와 바뀐 내용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폐소생술의 예후인자를 보면, 심폐소생술의 예후인자는 과거에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심폐소생술의 예후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소생술 시간이 길수록 이제 예후인자가 나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근거는 충분하지 않더라. 초기 VP나 VTAC인 경우에는 좋은 예후를 보이더라. 그 다음에 뇌파나 동공반사, NSE 같은 단백질, S100B 같은 검사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축기 혈압이나
동맥혈 산소 분압은 정상적인 범위에서만 유지를 하면 되겠더라.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지침 변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목표 체온 유지 요법은 우리가 저체온 요법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체온 요법이 성인에서는 심폐소생술에서 ROSC가 되면 루틴하게 사용을 하지만 소아에 있어서도 쓸 것이냐? 사실은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가능하면 쓰는 것이 낫다라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연구가 더 되면은 당연히 더 많은 케이스가 모일 테고요. 그럼 근거 수준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아에 있어서 저체온 요법은 너무 낮지 않도록 32도 정도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 꼭 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저체온이 아니라 하더라도 높은 체온은 좋지가 않다. 그래서 7.5도 이하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자, 2015년 가이드라인이 나온 다음에는 이제 2020년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겠죠. 2020년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럼 5년 동안은 놀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도 2025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밑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하의 포커스드 업데이트라고 해서 서큘레이션이 이제 미국 심장학회의 주요 학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에서 포커싱하고 있는 것이 뭐냐? 2019년에 AHA가 포커스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팔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다음번 가이드라인 나올 때 이런 내용들 바꿀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뉴스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세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Advanced Airway Management in PALS, 그러니까 소아 심폐소생술을 할 때 Advanced Airway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소아 심폐소생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도 삽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얘기 드렸었죠. 그 다음에 Extracorporeal CPR이 이게 이제 에크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체외순환기에 대한 얘기예요. 체외순환기는 성인에 있어서는 지금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소아에 있어서 에크모를 적용을 할 것이냐, 이거는 정말로 고도로 숙련된, 왜냐하면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잡기가 무척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그럼 소아에 적합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아 심폐소생술에 있어서 이런 체외순환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다. 그 다음에 TTM이라고 그러죠. Targeted Temperature Management. 그래서 TTM인데요. 이게 저체온 요법이 되겠습니다. 소아 환자에서 저체온 요법, 즉 체외순환기, 저체온, 그 다음에 소아에 있어서 이제 전문 기도 관리에 대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2020년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2019년에 미리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5년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어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아에서 전문기도 어드밴스 에어웨이 매니지먼트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백밸브 마스크를 할 것이냐, 기도삽관, 인투베이션을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병원 안에서도 어렵고요, 병원 밖에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연구를 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밸브 마스크가 기도삽관이나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LMA 같은, 지금이야 이제 다 아이젤 쓰니까 아이젤 같은 수프라글로틱 디바이스에 비해서 기도삽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 기도 관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백밸브 마스크가 소아의 어레스트, 그러니까 병원 밖에 소아의 어레스트에 있어서 백밸브 마스크가 되게 적절한 것이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도삽관 하는 것보다 백밸브 마스크가 병원 밖의 소아 심폐소생술에서는 더
적합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 다음에는 가로치고 꼭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클래스 2A. 자, 클래스 2A 뭐라고 얘기했죠? 2A면 can be useful. 네. 도움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즉, 이 이야기는 거의 맞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2A긴 2A인데, level of evidence는 뭔가요? C.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당연히 이 데이터를 어떤 소아 심폐소생술은 백밸브를 쓰고 어떤 소아 심폐소생술은 기도삽관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 오브 에비던스는 올라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이러한 술기 자체는 백밸브 마스크를 제대로 하는 것은 클래스 2A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이것은 가능한 따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 전이나 병원 내 CPR, 소아에서의 CPR 모두 기도삽관이나 성문의 기구가 백밸브 마스크보다 우월하다라는 증거는 아직은 없다. 자, 체외순환기. 네, 체외순환기는 이제 사실은 정말 소아에 있어서는 되게 어려운 술기가 되겠죠. 얘는 뭡니까? 얘는 클래스 2B네요. 아마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확신은 없다. 레벨 오브 에비던스는 C이다. 자, 그래서 병원전 CPR이나 심장원인 외의 심폐소생술에서 아직은 체외순환기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자, TTM. TTM에 있어서는 클래스 1도 있네요. 자, Continuous Measurement of Core Temperature during TTM is recommended. 즉, 저체온 요법을 할 때 지속적으로 중심 체온을 재는 것은 클래스 1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겠죠. strongly recommended 하는 것입니다. level of evidence는 B. 아직은 랜더마이즈드는 아니지만 non-randomized study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아이들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저체온 요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32도에서 34도, 그 다음에 36도에서 37도, 네, 그 다음에 36도에서 37.5도, 이제 이 정도를 사용을 하는 것이 클래스 2A 레벨 오브 에비던스 B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까지 다뤄야 할 내용들이 팔스인데요. 팔스라고 하는 건 PBLS, PALS 두 가지가 있겠죠. ACLS나 BLS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BLS, ALS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앞에 이제 페디아트릭이 붙었느냐라는 점만 이제 다른 점이 되겠죠. 자, 팔스 오버뷰. 즉, 소아의 심폐소생술은 성인과 이제 아주 많이 다를 것이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어차피 심장이 멎고 심장이 이제 다시 뛰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술기가 심폐소생술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의 술기 자체나 원리 자체는 성인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인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소아는 해부학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 생리학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나 소아에서 심정지는 심장질환 자체나 부정맥에 의한 이제 성인에 있어서는 심장질환이나 부정맥이 상당히 흔한 종류의 심정지 원인이죠. 그때 소아에서는 심장 원인 자체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호흡부전이나 폐혈증 등의 점진적인 악화로 인한 질식성 심정지가 오히려 더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아에서 심정지가 발생했다라는 자체는 성인에서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심정지가 오는 것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다. 소아의 심정지에서 발견 당시 리듬이 VPV나 VTEC인 경우는 5에서 15%. 이것은 5에서 15% 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소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심장 원인이 적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소아는 심장 원인으로 심정지가 아예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는 쉬운데 5에서 15%는 작다면 작을 수 있고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병원의 심정지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려면 아까 얘기했던 MET나 RRT 등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MET나 RRT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뭔 문제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확 달려가서 이제 문제 해결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피엔딩. 이것을 이제 MET라고 하는 병원들도 있고요. RRT라고 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병원의 MET 팀, 즉 병원 안에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777번으로 누르면 777을 누르면 몇 병동의 MET를 불러주세요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에어웨이, 브레싱, 서큘레이션, 의식 상태, 컨셔스 스테이트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팀입니다. 외국 병원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병원에는 응급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코드 블루 방송을 듣고 코드 레드나 코드 블루, 코드 블랙 뭐 이제 병원마다 이제 코드들은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방송을 듣고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이 짐 챙겨서 뛰어가는 경우는 상당히 많죠. 특히나 이제 심폐소생술이나 소아 관리에 있어서 팀으로 움직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어야 역할을 분담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압박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발견 즉시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람이 인공호흡을 담당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제세동기, 모니터, 약물을 담당하는 이러한 어떤 역할 분담이 미리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현장에서 허둥지둥하겠죠. 병원 내 소생술에서 압박과 호흡을 모두 제공하는 소생술을 시행을 합니다. 병원 밖에서는 안 될 경우에는 가슴 압박만이라도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인호스피탈 CPR에서는 압박과 호흡을 모두 제공합니다. 기구가 늦어져서 인공호흡은 지연될 수 있지만 심장 압박은 지연돼서는 안 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전문 소생술 성공 여부는 적절한 기본 소생술이 기본이다. BLS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ALS를 잘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정지 확인 최소 시간 내에 심장 압박을 시작한다. 그 다음에 적당한 속도 깊이, 충분한 이완, 중지 최소화, 과호흡 방지. 이건 뭐 BLS나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역할을 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 호흡곤란, 뭐 당연히 이제 심정지가 와 있으면 저산소증은 동반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투여를 하게 되는데 소생술 도중에는 100% 산소를 투여하지만 자발순환 이후에는 너무 많은 산소를 주는 것은 좋지가 않다. 이것은 이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얘기입니다. 맥박산소 측정기는 이제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ABG 같은 동맥혈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부적절한 산소화 환기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부적절한 산소화나 부적절한 환기 이 두 가지 모두가 전문적인 기도의 관리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하는데 소화에 있어서 비익 확장이라든지 시소호흡, 가슴과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이제 이런 거 부적절한 신음 및 소리 이제 이런 것들이 숨을 쉬기 어렵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다. 부적절한 호흡수, 워크오프 브레싱, 즉 호흡 노력의 증가, 그리고 흉곽이 운동하거나 숨 쉴 때 늑간 함몰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 헐떡거리는 경우, 그리고 청색증이 지속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산소 투여나 호흡 관리의 기본적인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혈압을 올린다. 이제 성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소아에 있어서도 쇼크에 빠지게 되면은 다발성 장기 부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 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혈압이 먼저 떨어지지는 않아요. 보상성 쇼크에서는 모세혈관 재충혈 시간도 정상적이거나 좀 길어 보이기는 하지만 혈압 자체는 정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는 것은 제일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고
열이 있으면서 빈맥이 생기는 거는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제 폐열성 쇼크의 마지막까지 가면 되게 좀 지연성으로는 열이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열이나 통증이 없이 빈맥이 생긴 것도 쇼크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서맥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폐열성 쇼크는 말초혈관이 확장돼서 피부가 따뜻하거나 빨갛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나 소아의 혈압 기준은 성인들보다 낮기 때문에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70이면은 쇼크에 빠져가는 증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유아나 소아 같은 경우에는 70이라고 한다면 정상혈압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1에서 10세 사이에 정상적인 혈압을 이야기를 할 때 수축기 혈압이 70 플러스 연령의 2배, 그러니까 10살이라고 한다면 90 정도가 정상이다. 5살이라고 한다면 80 정도가 정상 혈압이다. 그 이상이면은 우리가 쇼크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대략적인 백분위수 5 이하의 쇼크 기준을 소아나 영유아에서는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한다. 영아나 소아 팔스에서의 체인 오브 서바이벌 보면은 예방이 매우 중요하죠. 매우 예방이 중요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신속한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소아라서 한손이 되고 있네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2학기 때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신속한 제세동도 소아에 있어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 이게 이제 소아에서의 체인 오브 서바이벌이 되겠습니다. 팔스 프로세스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다시 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소아에서의 심폐소생술의 성인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들이 조금은 다르고요.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자, 심정지 완화를 발견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해야 한 것은 액티베이션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전문 소생술 팀을 활성화. 이 도움이라고 하는 건 사람일 수도 있고 기구일 수도 있습니다. 119 신고를 포함합니다. 자, 심전도 감시 장치, 제세동기 요청, 그리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심전도 감시 장치와 제세동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심전도 리듬을 분석을 해서, 자, VPB나 VT이냐라고 한다면 소아임에도 불구하고 제세동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고요. PEA나 맥박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전문기도 확보, 약물 투여를 고려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리듬 분석,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리듬 분석,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게 됩니다. 자, 심정지 완화 발견, 도움 요청을 따로 생각을 해보면, 반응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게 발견되면 바로 도움 요청하고 제세동기 가져오도록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성인에서와 동일하죠. 제세동기와 함께 모니터링 장비도 부착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심전도 리듬을 분석을 하는데 2분에 한 번씩 교대하는 순간에 리듬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질식성 심정지에서는 무수축 또는 무맥성 전기활동이 가장 흔합니다. 정기적 활동만 있는 경우와 쇼크가 오는 것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혹 가다가 이제 정말로 이게 피해인지 아니면 그냥 서맥인지 그냥 맥박은 있는데 쇼크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현장에서 이걸 구분하는 일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영아나 소아에서는 VPB나 VT가 당연히 어리면 어릴수록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청소년기에 가까워진 좀 나이가 많은 소아에서 목격된 어레스트에서는 심실세동에 의한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세동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제세동기 패드는 성인에 있어서는 이렇게 위쪽과 옆에 쪽을 붙이게 된다면, 어린이나 유아는 앞에와 뒤에를 붙이거나, 만약에 패드 사이즈가 충분히
성인과 비슷하게 붙일 수 있으면 이렇게 붙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리듬 분석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성인에 있어서는 이제 양손을 모아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면 아이에 있어서는 한 손, 그리고 소아나 영유아에 있어서는 손가락 2개나 엄지손가락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아니 굳이 왜 아이들에 있어서 그럼 양손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해요. 양손으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 즉 가슴 압박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자의 가슴과 내 몸이 닿는 부위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인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손가락으로 내가 5에서 6cm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성인에 있어서도 손가락이나 한 손을 이용을 해도 돼요. 그러나 소아에 있어서 양손을 이용하게 된다면 소아의 가슴과 내 손이 닿는 부분이 넓어지면서 오히려 압력이 분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내 몸과 환자가 닿는 부위는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 전문 기도가 확보가 되었으면 100에서 120회 중단 없이 확보하면서 분당 10회의 구조호흡을 제공을 합니다. 에피네프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에피네프린을 1대 1000이죠. 1대 만으로 희석을 해서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0.01을 투여를 합니다. 용량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양질의 심장 압박을 위해서 가능하면 2분마다 교대하고 자발 순환 회복될 때까지 지속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VT나 VP이라고 하면 성인이 아니고 소아 패드는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작은 패드가 따로 있습니다. 정 없을 때는 성인 패드를 쓴다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패드와 패드가 붙어버리면 전기가 패드 사이로만 흐르지 심장으로 흐르지 못합니다. 제세동은 소아에 있어서도 심실세동의 최종 치료 방법이 맞습니다. 가슴 압박 멈추고 제세동까지 시간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제세동 준비 단계와 제세동 끝나고 나서 바로 심장 압박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제세동 실패할 경우에 심장 압박 후 재평가한 다음에 증량을 하게 됩니다. 8세 쓰는 메디케이션, 우리가 이제 어른에 쓰는 에피네프린 또 마찬가지입니다. 에피네프린이 아드레날린 같은 약인 건 알고 계시죠? 이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앰플에 물론 이제 유리로 돼서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애도 분명히 있겠죠. 1mg, 1ml에 1mg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1대 1000입니다. 그럼 이것을 1대 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9cc의 노말살라인에 이 한 앰플을 첨가를 하면은 1대 만의 에피네프린이 되겠죠.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약 자체는 알파 베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수축시키는 약입니다. 혈관을 수축하는 작용은 알파 작용입니다. 혈관을 수축, 그래서 대동맥의 이완기 혈압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되면은 관상동맥으로 흐르는 피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생술 성공에 되게 결정적인 요인을 작용을 합니다.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세동의 성공률을 향상시킵니다. 대신에 이제 결국은 심장을 쥐어짜는 약이기 때문에 심근의 산소 소모를 증가시키고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항진시켜서 빈맥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심근괴사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조직으로 유출될 경우에 허혈성 괴사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혈관으로 제대로 잘 들어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중탄산 나트륨 바이카보네이트죠. 비본이죠. 이것하고 혼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라인으로 주면 안 돼요. 고용량 에피네프린은 과도한 혈관 수축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어서 심폐소생술 시행에서 추천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하다 안 되면 에피네프린을 고용량으로 써보는 그런 요법들도 시도를 했었는데 그런 시도들은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도시지는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성인에 있어서는 1대 1000을 쓴다고 그랬고요. 소아에 있어서는 1대 만을 사용을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혈관 자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유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3kg짜리 아이의 심폐소생술을 한다. kg당 0.03이니까 3kg 아이라고 한다면 0.03을 줘야 되겠죠. 1cc에 0.03이면 1cc를 100으로 나눠서 3만큼만 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바늘에 묻어서 거의 나가지도 않을 용량입니다. 이 용량 자체를 계산하기가 그리고 실제로 맞게 주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오차가 크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10배로 희석을 해서 증량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 만으로 kg당 0.01에서 0.03 소아에 있어서는 kg당 0.01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라인이 없어가지고 정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튜브를 통해서 줄 때도 있죠. 튜브를 통해서 줄 때는 1대 1000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알러지나 아나필락시스 때도 우리가 에피네프린을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성인에 있어서 아나필락시스, 뭐 벌에 쏘였다든지 아니면 혈압이 확 떨어지는 그런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0.3mg, 그러니까 1mg 짜리니까 이거의 10분의 3 정도가 되겠죠. 그것을 PR로 주거나 아니면 근육 주사로 주게 됩니다. 아이들에 있어서는 0.1, 0.15, 0.3 정도를 IM, 즉 30kg가 넘어가면 성인과 동일한 용량, 그리고 그보다 작을 때는 그보다 작게 IM을 주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1대 1000이겠죠. 자, 아트로핀 얘기 드렸습니다. 아트로핀은 맥박을 빠르게 만들고 상부기도의 분비물을 줄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약 자체는 부교감 신경 차단 약제로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 방실 전달을 빠르게 하는 종류의 약이 되겠습니다. 응급 기도 삽관에서 반응성 섬액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0.02mg을 미리 투여를 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텐데요. 이 아트로핀이 제독제, 그 마크포라고 하죠. 신경가스, 적들이 이제 그런 신경가스 공격을 했을 때 그 제독제로서 군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농약 중독인 유기인제 중독일 때 우리가 아트로핀을 치료약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모든 삽관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로 바뀌어가고 있다. 아미오다론 매우 좋은 약으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부정맥 또 심폐소생술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엄청나게 모았던 약이 바로 이제 아미오다론입니다. 이것이 부정맥을 줄여주면서도 혈압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매우 놀라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투여할 경우에 혈관 확장 때문에 저혈압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매우 길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좀 조심해서 사용하는 경향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실 결절 전도를 지연시켜서 부정맥을, 빈맥을 다시 정상적으로 만드는 작용을 하는 약, 그래서 가능한 천천히 투여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CPR 때, 심정지 때 사용할 때는 뭐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정맥으로 쏴주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리도케인은 성인 심폐소생술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약제인데 이제 소아심폐소생술이나 또 특정한 어떤 심실세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실 빈맥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리도케인은 심근 자율성을 낮추고 심실 부정맥을 억제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취, 부분 국소 마취를 위한 리도케인
하고 정맥 주사를 하는 리도케인하고 조금 이제 모양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영아 및 소아에서 제세동에 반응하지 않는 심실세동, 무맥성 심실빈맥을 보일 때 아미오다론 또는 리도케인을 사용할 수 있다. 바뀌었다는 말씀드렸죠. 대신 이제 리도케인 사용하게 되면 심근의 기능 저하나 졸림 진압력 장애, 근육 수축, 경련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간이나 신장 쪽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바이카보네이트, 우리가 비본이라고 알고 있죠. 비본이라고 하는 것은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죠. NaHCO3라고 하는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몸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중탄산 나트륨인데요. 이 중탄산 나트륨의 작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산증에서 산증을 완화시켜가지고 중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고칼륨 혈증 같은 치료에도 사용을 하기도 하죠. 통상적으로 심폐소생술 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사성 산증이 너무 심하거나 고칼륨 혈증이 빠른 교정이 필요할 때 우리가 바이카보네이트를 쓰게 됩니다. 단점은 뭐냐면 얘가 이제 NaHCO3다 보니까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 소디움, Na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H2O, HCO3가 나눠지면서 H2O랑 CO2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조직의 산증은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지 후의 대사성 산증에서 이 바이카보네이트를 쓸 것이냐, 아직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대신에 고칼륨 혈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소아심폐소생술 팔스의 대략적인 알고리즘하고 히스토리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A, B, C, D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신생아의 심폐소생술부터 소아의 심폐소생술까지 하나하나 좀 챙겨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아의 심폐소생술은 이전에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익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인의 심폐소생술을 많이 해봤어도 소아의 심폐소생술은 그런 경우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결국은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많은 공부로 그것을 극복하는 수밖에 없겠죠. 적절한 BLS가 당연히 우선입니다. 아무리 전문 소생술을 잘 한다 하더라도 기본 소생술이 충분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인과 심정지의 원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심장에 대한 원인이 생각보다 적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심장 압박, 그리고 결국은 구조호흡,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교육과 연습으로 효과적인 소생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소아 심폐소생술의 생존율을 높이는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아마도 중간고사 이전의 강의라 집중도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최소한 중간고사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 번쯤은 시간을 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듣고 소아의 심폐소생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이 중간고사 이후의 수업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